그럼 오늘 또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려요 이렇게 한말 그 채팅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잘 들린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설명회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열심히 그날을 위해서 공부해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올해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험에 큰 변화가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 이런 정보올림피아드에 대한 인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또 헬로알고에서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또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헬로알고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해준 덕분인지 문자에서도 안내 받으셨던 것처럼 헬로알고가 올해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설명회는요. 이제 지난주에 진행됐었던 1차 대회에 대한 리뷰, 그래서 1차 대회 올해 어떤 경향성을 가졌는지 또 합격한 학생들과 또 아쉽게 합격하지 못한 또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2차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대회는 언제 실시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헬로 알고가 또 쪽집게 또 예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그 정올 2차 대회 언제쯤 실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번 2차 대회, 1차 대회만큼이나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1차 때 아쉽게도 헬로알고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2차 때는 헬로알고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설명회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방송사고가 조금 발생을 했는데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안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 소개와 함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최다 수상 실적을 포함한 지난 2년간의 헬로알고 수상 실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019년에 2월에 처음 개원을 한 이후로 정말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정말 좋은 실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원 2년 만에 MIT에 합격한 학생들부터 영재 과고 그리고 정보올림피아드 당연하죠. 그리고 미국 정보올림피아드까지 정말 국내외를 그런 휩쓴 많은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 부분에 있어서는 MIT에 2명의 학생이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부분에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널리스트라고 하는 국가대표 상비군 2명의 학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또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무려 89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 정보올림피아드 부분 본선 2차 대회죠. 2차 대회에서 44명 그리고 1차 대회에서 작년과 재작년 실적입니다. 총 5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총 9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요. 또 정보올림피아드만큼이나 인기 있는 NYPC 대회에서도 총 11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등학교 고교 입시 부분에 있어서 영재 과고에 총 6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였고요. 또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부분에서도 디미고, 선린, 그리고 단대 소프트고 이 세 군데에서만 총 8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알고리즘 관련 대회와 입시뿐만 아니라 저희는 프로젝트 또 영재원 부분에서도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MIT에서 주최한 IEEE의 전기전자 관련된 최고의 학술지죠. 네, 거기서 고등학생 최초로 유일하게 논문이 채택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또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같은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총 50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A스쿨을 수강하고 있는 이제 학생이 스콜라틱스 아트 앤 라이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트와 글쓰기 분야의 최고 권위 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였고요. 또 포스코 ICT AI 챌린지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불과 지난 2년 만에 헬로알고에서 만들어낸 실적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번 주에 끝난 정보올림피아드 지난주 가채점 결과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좋은 수상 결과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인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가채점 결과와 최종 발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취합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시나 헬로알고 우려는 없었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고요. 사상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2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는데요. 올해는 금상 1명, 은상 9명, 동상 16명, 장려상 10명, 총 3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요. 금상과 은상의 숫자도 많이 늘었다라는 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해 1차 대회 실적까지 포함해서 헬로알고 소개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럼 오늘 설명의 주제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올해 저번 주에 끝났던 1차 대회에 대한 정밀 분석, 완벽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차 대회는 크게 3가지 변화로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대회 이전과는 어떤 변화와 어떤 시사점이 있었는지 이미 응시하신 학부모님들 또 내년에 응시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변화, 수상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1차 대회 이전에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주최 측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제 1차 대회 수상 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왜 조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정보올림피아드 측에서 1차 대회 지원 인원이 대폭 감소를 했다. 2019년에는 3,690명 정도였는데 올해 2021년 2,039명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과 그리고 실력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은 1차 대회 지원자 수와 크게 상관없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정보올림피아드 준비를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금상 0.5% 이상, 은상 5%, 동상 15%, 장려상 20%까지 이제 1차 대회 진출을 할 수가 있었고 수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비율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상은 1.5%, 은상은 7.5%, 동상은 25%까지 여기까지 이제 전국대회 진출할 수가 있었고요. 장려상은 35%까지 이제 합격 그 수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상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인원이 늘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시자 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상자 수도 만약에 이 비율대로 했으면 많이 줄었겠죠. 하지만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계속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수상 인원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근데 이러한 그 응시 인원의 감소가 비단 정보 올림피아드의 어떤 인기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올림피아드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올림피아드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응시를 많이 하는 올림피아드가 뭐죠? 네, 아시는 것처럼 KMO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 그럼 두 번째로 응시를 많이 하는 올림피아드는 뭘까요? 네, 물리, 화학. 네, 놀랍게도 정보 올림피아드입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올림피아드가 KMO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인데요. 여기 이제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KMO의 응시자 수가 2019년에는 6,400명 이상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명이라고 적혀져 있죠? 3,700명으로 급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는 사실 어떤 유행이라든지 인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매년 영재과고 입시라든지 이공계 선호 현상 때문에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그런 큰 사회적 변화 때문에 응시자 수가 KMO 역시 급감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KMO도 마찬가지고요. 정보 올림피아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제대로 준비한 열심히 한 학생들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응시를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허수가 좀 빠지더라도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계속 준비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철학과 또 자신감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학생들만이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또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정보 올림피아드 준비를 또 이 알고리즘 공부를 망설이시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그리고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뒤에 실적으로 증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급별 점수 분포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 그래프 오늘 이제 한 5시쯤에 나온 따끈따끈한 그래프입니다. 오늘 이 그래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도 정보올림피아드 측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초등부 커트라인을 보면은요. 금상 311점, 은상 269점, 동상 209점, 장려상 18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요. 첫 번째로 결국에는 400점 만점인 대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장려상부터 은상까지 기본적으로 200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보통의 일반적인 평균 이제 필기 점수가 100점에서 130점대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 초등부 실기 문제 1번 정도는 맞춰줬어야지 그래도 동상의 안정권에 들 수가 있었다라는 점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다음으로 중등. 네, 중등은 2019년에 그런 안 좋은 기억이 다시 한번 그런 떠오르는 그런 점수 분포가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금상은 296점, 은상은 240점. 근데 동상이 커트라인이 142점이고요. 장려상이 124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대회는 필기 200점, 실기 200점, 총점 4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동상 커트라인이 142점이라는 의미는 이번에 1차 대회에서 2019년과 마찬가지로 1번 문제를 실기에서 한 문제를 맞추지 못했던 학생도 필기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통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에 중등 같은 경우에 실기 난이도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경향성.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은상과 동상 그리고 장려상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고등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영재 과고를 포함한 전체 응시자 부분과
일반고, 자사고라든지 일반고, 특성화고를 포함하는 일반고 응시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금상권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474점과 그다음에 462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내려갈수록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재학교 학생들과 이제 일반고 학생들의 점수 차이는 20점에서 30점 정도 차이가 난다. 즉 필기 문제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차이가 매년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 응시자분 기준으로 해서요. 금상 474점, 은상 357점, 동상 257점, 장려상 228점의 커트라인이 보였고요. 아시겠지만은 고등부는 실기가 총 3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점이 500점으로 계산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학교급별 응시 인원과 전국대회 진출자 한번 볼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500명의 학생들이 전국대회를 진출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응시자 수와 수상 비율 조정에 따른 2차 대회 진출 인원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초등부에서 이번에 응시 인원이 조금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83명이 출전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중등부에서 912명, 고등부에서 723명이 이번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5%씩의 그런 합격자를 바탕으로 초등 96명, 중등 228명, 고등 180여 명의 이제 2차 대회 진출자가 가려지게 되었고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00명 조금 넘는 수치가 이번에 2차 대회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수 감소에 따라서 수상 비율 조정에 따라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의 2차 대회 응시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상 비율 변화에 따른 수상 비율 조정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비버 챌린지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필기 부분에 제가 집중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산수학은 매년 거의 유사하게 난이도에 큰 변화 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비버 챌린지는 첫 해년도 등장했을 때는 야 이게 고등부 문제야? 라고 할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풀만하네 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다가 올해는 갑자기 어렵게 나와서 새로운 유형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곤욕스럽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를 쭉 검토를 해보는데요. 사실 필기에서 학생들이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 이제 시험 끝나고 학생들의 쭉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엔 필기가 좀 어려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산수학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비버 챌린지에서 굉장히 큰 난이도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산수학 초등부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조합 부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2019년부터 이제 정보과학회로 이제 이관이 되면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죠.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요. 또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조합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들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합의 마지막에 이 뒷부분에 또 킬러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배점 차이가 좀 크게 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월 필기 특강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과목, 그래서 첫 번째로 첫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바로 조합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에 대한 준비를 앞으로 잘 해나가는 것이 이산수학의 필승 합격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비버 챌린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버 챌린지 작년보다 비슷한 문제들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퓨팅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실제 정보 올림피아드 유형의 문제를 알고리즘 지필화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문제를 코드로 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느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등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마찬가지로 이산수학은 작년과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뭐 일부 이제 컴퓨팅 사고력 묻는 문제들이 이산수학 안으로 들어왔지만은 그 기저에는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이산수학 부분은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비버 챌린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평이하게 나온 문제들도 일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별표를 보시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 게임 이론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출제가 됨에 따라서 단순히 어떤 수학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이런 이산수학적인 말 그대로의 이산수학적인 게임 이론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론적인 배경도 일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등부 이산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는 항상 평이합니다. 네, 이산수학 부분에 크게 변별력을 두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비버 챌린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배점이 높은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 총 2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이산수학이 120점 그리고 비버 챌린지가 80점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비중이 점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이 100점에서 105점 정도 그리고 비버 챌린지가 100점에서 95점 정도의 배점으로 비버 챌린지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배점이 높아졌다라는 것 역시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고등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비버 챌린지 많이 출제가 됐고 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문제들이 비버 챌린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어떤 문제들이 비버 챌린지에서 올해 학생들을 좀 까다롭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유형의 등장, 알고리즘 문제를 비버 챌린지로 바꿨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비버 챌린지 문제 분석을 하면서 이거 정보올림피아드 기출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네. 우리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했었던 정규과정의 문제들이랑 굉장히 비슷하네 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버 챌린지 새로운 유형 예시 1번입니다. 초등부의 20번 마지막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문제 제목은 가위바위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버 챌린지는 아시겠지만 학생이 직접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철수와 영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을 때, 졌을 때, 비겼을 때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점수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칙 그리고 이걸 실제로 실행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게 2012년에 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이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겼을 때, 졌을 때, 비겼을 때 점수의 총점을 구해서 누가 이겼는지 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앞에 초등부 20번 문제와 정확히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의 문제를 비버 챌린지 실기화 시켜서 문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 학습 컨텐츠 안에 다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실버 난이도의 문제를 제가 실제로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시 문제 2번 중등부 19번과 고등부 17번에 등장한 문제입니다. 문제 이름은 단조 증가 수열이고요.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무작위로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때
더하기 버튼과 빼기 버튼을 눌러서 단조 증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 네,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수열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플러스 더하기와 플러스하면 1씩 늘어나는 거죠. 빼기 1씩 줄어드는 겁니다. 최소한의 버튼 클릭으로 어떻게 하면은 단조 증가 수열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풀라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알고리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학습실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증가하는 수열이라는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숫자를 바꿀 때 어떤 숫자를 선택을 하고 그 수를 1 증가시킬 수 있다 또는 1 감소시킬 수 있다. 이때 비용이 1만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 증가 수열로 바꾸기 위한 최소 비용은 몇 번입니까? 최소한의 클릭으로 증가 수열을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리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비버 챌린지 유형으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보니까 감이 오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헬로 알고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이 분석을 통해서 역시나 헬로 알고에서 작성하는 그런 알고리즘 문제를 풀기 이전에 학생이 손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적인 사고, 즉 알고리즘 노트를 작성하는 것과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비버 챌린지 유형으로 가공을 해서 저희 컨텐츠 팀이 또 빵빵하지 않습니까? 저희 컨텐츠 팀에서 또 내년도 시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실기 문제의 수학적 사고 요구가 높아짐이라는 그런 변화 키워드 마지막으로 잡아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수학적 사고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보과학회로 이관이 되는 2019년부터 조금씩 나왔던 경향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고리즘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그런 대회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가 되겠는데요. 그럼 올해 어떤 문제들이 실기 부분에서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등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초등부 1번 지우개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예년에 비해서 구현이 좀 코딩이 약간 까다롭게 나왔고 수학적인 사고력도 일부 좀 필요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작년 1번에 비해서는 다소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1번 문제 맞춘 친구들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합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구간합이라는 그런 시간 복잡도를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했었던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점수 배점도 그 점수 분포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좀 비슷하게 또는 일부 구현적으로 까다롭게 나온 부분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크게 역량을 좌우했었던 부분은 알고리즘보다는 수학적인 역량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등부 실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점 다 맞는 것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찬가지로 좀 구현의 까다로움이 있었는데요. 그리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어야지 100점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100점을 모두 다 맞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점수 배점도 분포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또 은상 이상까지도 수상을 목표로 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중등부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지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번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가 이제 평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에서도 좀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문제를 맞춘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이번에 1번 문제는 좀 평이했었던 반면에 2번 문제가 난이도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1번 문제 안에서도 장려상부터 은상까지 큰 폭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등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총 3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번 문제 수학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설을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수학적인 수식으로 죄송합니다. 수학적인 수식으로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정답을 보시면은 이것이 알고리즘 문제인가 수학 문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학적 사고력 기본적으로 고등부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한 경향의 극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 없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어떤 패턴을 찾고 거기에 대한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만점에 근접해가는 일부 부분 문제들을 맞춰 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 만점을 받기가 어려웠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사실 뭐 3번 문제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렵다 이런 경향성이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1, 2번 문제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많이 요구를 하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지만은 만점을 받기엔 좀 까다로운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대회 총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산수학 부분 먼저 보면은 3기년도 기출문제 꾸준히 분석을 한 결과 정보과학회로 이관되면서 매년 난이도라든지 출제 경향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버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비버 챌린지의 어떤 문제은행식의 문제풀이 이제는 고갈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만들까라고 했을 때 기존의 알고리즘 실기 문제를 비버 챌린지화 그리고 필기화 시켜서 나오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실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학적인 역량을 그런 강화하는데 중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학 자체에 대한 교과 학습에 대한 병행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수학적인 역량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학습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풀을 넓혀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의 풀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향성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은 현재 나오는 알고리즘들만 나오는 경향성이 크거든요. 특히나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그리디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학적 사고력과 센스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 학습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기본,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센스를 길러 나가는 것이 학습의 방향성으로 적절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경향성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 사실 시험에서 좀 아쉽게 본인의 실력보다 좀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점수 해결 문제입니다. 해결 역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분 문제별로 요구하는 알고리즘 역량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분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그런 문제 접근 방식을 학생들이 고려해야 되고 그런 접근에 대한 연습이 또 실기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결국에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요. 1차 대회는 미리 보는, 2차 대회 미리 보는 연습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대회 경향성, 수학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으로의 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이러한 수학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이미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2차 대회 준비 역시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올해도 빛나는 헬로알고의 수상 스토리 또 학생들의 히스토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올해 이제 개원 3년차 맞이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혹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금상 1명, 은상 9명, 동상 16명, 장려상 10명 총 36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고요. 놀랍게도 아직까지
점수 확인 안 하신 학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바쁘셔서 그런지. 그래서 아직도 계속 수상 실적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수상 실적 더 들어오면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지난 5월 15일 날 개최됐었던 1차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헬로아이고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학습해 왔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차 대회는 기본적으로 정규 프로그램, 헬로아이고 정규 과정과 그다음에 1차 대회 대비 특강 프로그램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발표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저희가 특강을 운영을 해서 불과 6주밖에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는데요. 그 6주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정규 프로그램에서 진도에 대한 학습, 알고리즘 공부가 좀 미진했었던 학생들은 진도에 대한 학습,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뒤에서 보여드리게 될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심화 학습을 병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반대편에 와서는 1차 대회 대비 특강을 통해서 실전 특강을 통해서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에 대한 그런 모의고사 형태의 지속적인 훈련, 그리고 알고리즘 실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중심의 그런 실전 학습이 이번에 잘 묶여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해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 실기 심화 문제에 대한 실력 인증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년 동안의 헬로알고 연구진이 정말 갈고 닦아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그런 장점과 매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알고리즘 10가지 개념들을 각각 5단계로 나눠서 학생들이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빠르게 캐치해내고 그런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는 5문제, 그러니까 5단계에 한 단계당 5문제씩 내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증 평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 평가는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시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시험을 통과를 못한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인증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중등부 은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현에서 5단계, 완전 탐색에서 4단계, BFS, DFS에서 3단계, DP에서 3단계, 이진 탐색에서 2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문제를 쫙 풉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보이죠? 이렇게 채워야 되는 그런 아직 인증 도장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똑같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취향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방식이 헬로알고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상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점 헬로알고 인증 프로그램 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인증 프로그램을 당연히 2차 대회에서도 저희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대회에도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그런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차 대회 합격 스페셜 스토리 특별한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4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경땡땡이라는 학생, 이번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중등부에서 이제 금상을 수상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초등부 때 시작을 한 학생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10월부터 이제 학습을 시작해서 지금 학습한 지는 한 1년 8개월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작년에 정월 1차, 2차에서 중등부 동상을 수상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실력이 크게 점프를 해서 금상을 수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윤땡땡이라는 학생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정말 꾸준히 이제 헬로알고에서 함께 학습을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는 케이스라서 제가 자랑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 1차 대회 대비 특강부터 수강을 해서요. 약 8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작년 정올에서 1차 동상, 2차 장려상을 수상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1차 대회에서 한 단계 수상 품격이 높아진 은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친구는 사실 정규 과정을 하면서 특히나 실기 역량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장려상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1차처럼 마찬가지로 은상 이상 수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땡땡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정말 단기간에 헬로알고의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생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학기 12월 저희 말 27일 날 개강을 했거든요. 12월 27일부터 학습을 시작해서 불과 6개월 정도밖에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초등부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필기보다도 실기에서 1번 문제를 맞추고 2번 문제 부분 점수를 맞으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로 이번에 은상을 수상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오땡땡 학생뿐만 아니라 이번에 헬로알고 초등부에서 동상 이상 수상한 수상자 13명 중에서 무려 8명, 62% 학생이 학습 경험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올림피아드 준비를 시작을 해서 좋은 수상 결과, 동상 이상의 수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에서는 브론즈 10주, 실버 10주, 총 20주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초등부 정보올림피아드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게 된다라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 헬로알고의 교육 프로그램 체계적으로 잘 학습을 따라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들 때문에 이 정보올림피아드 공부를 미루시는 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고요. 일단 시작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헬로알고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등부 사례도 한번 볼 텐데요. 유땡땡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뭐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부터 영재 과고 친구는 아닙니다. 일반고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그래도 알고리즘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왔었던 친구고 또 수학적인 역량이 기초가 되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입학 테스트 결과 굉장히 좋은 반에 배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현재 헬로알고 최상위 과정 국제정보올림피아드 IOI 데뷔반에서 소수 정예로 지금 학습을 함으로써 이번에 실기에서 만점을 받아서 거의 탑실버라고 하죠. 금상 바로 아래. 네, 아쉽게도 실기에서 필기에서 한 문제 더 맞았으면은 금상을 받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번에 음상을 받았지만은 단기간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소수 정예 프로그램 아래서 실력을 쌓아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이제 붙은 게요. 이번에 실기에서 3문제 다 맞았다 그랬죠? 네, 실기만 4문제 평가를 하는 정보올림피아드 2차 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그리고 부문별로는 5가지의 특별한 수상 스토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1차 대회 리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차 대회 대비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알고 정보올림피아드 2차 대회 완벽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1차 대회는 5월 15일 날 있었는데요. 또 제가 이제 예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2차 대회 언제 개최가 될까? 7월 중에 개최가 된다라고 정보올림피아드 측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7월 24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왜 제가 7월 24일로 예상을 했느냐? 항상 매년 평년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대회 끝나고 10주 있다가 2차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주 지나니까 계산해 보니까 7월 2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차 대회 7월 24일 날 개최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총 8주간의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차 대회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1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문제 유형이 있었죠. 필기 부분에서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 그리고 실기 부분에서 실기 2문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2차 대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되고 실기만 총 4문제 3시간 동안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라고 하면 1차 대회죠. 1차 대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준비를 할 때 또 초등에서 1, 2, 3, 4, 중등, 고등에서 1, 2, 3, 4번 문제들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께 이제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초등, 중등, 고등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뒤에서 제가 작년도 2차 대회 기출문제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뭐 초등 3번과 중등 2번, 뭐 고등 1번과 중등 2번 뭐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번과 2번이 이제 초등부 정도 난이도고 2번에서 3번 사이가 중등부 1번, 3번에서 4번 사이가 고등부 2번, 중등부 2번, 그리고 중등부 2번이 고등부 1번, 3번이 2번, 4번이 3번, 그리고 고등부 4번은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난이도의 경향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초등부 친구들이 중등부 문제를 풀 필요가 없나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등부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 1번, 2번 정도 수준으로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난이도 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항상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커트라인을 봤을 때 보통은 초등부 같은 경우에 이제 장려상 100점 이상 받으면은 장려상을 수상을 할 수가 있고요. 250점까지 동상, 300점까지 은상, 300점 이상을 받게 되면은 금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일단은 세 문제까지는 맞추지만은 4번 문제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상권에 있는 학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동상과 은상을 수상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들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도 2차 대회 기출문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어떤 경향성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첫 번째로 초등부 1번 문제 수 고르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 수 고르기 문제는 그리디와 정렬과 관련된 개념을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번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요. 알고리즘 헬로 알고 기준으로 알고리즘 골드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년에 초등부 2번과 중등부 1번이 같은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접기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재기함수를 활용한 완전 탐색과 구현에 조금 까다로움이 있었는데요.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헬로 알고 정규 과정, 플래티넘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초등부 상범과 중등부 2번 역시 같은 문제로 나왔고요. 등산 마니아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트리 자료 구조를 활용한 DFS 너비 우선 탐색, 죄송합니다. 깊이 우선 탐색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플래티넘 과정 이상의 알고리즘 다이아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등부 1번 문제 줄임말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줄임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진 탐색 문제와 그 이전에 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알고리즘 플래티넘 과정에서 헬로 알고 이진 탐색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을 학습한 친구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고등부 2번 순서 섞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수학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 아까
1차 대회에서 1번과 2번 문제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2차 대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고등부 수학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수학적인 사고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전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따로 저희가 많이 접해봐야 되고 헬로 알고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이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 난이도로만 보면은 알고리즘 다이아 과정에서 있는 학생들이 풀 법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대회 학교급별 총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 맞춰야지 장려상을 수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유형이지만은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그런 추상적 사고를 많이 요구하는 재기함수를 활용한 완전 탐색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를 완벽히 풀고 2번 문제에서 부분 문제를 맞으면은 동상을 수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3번하고 4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점에서 200점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수상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 정보올림피아드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같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제출 시간에 따라서 동상과 은상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문제를 여러 문제 막 이것저것 찔러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한 문제씩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문제 해결 전략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내가 제출을 좀 늦게 해서 점수가 똑같은데 상이 나뉘어지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특히나 고등부 같은 경우에 입시가 또 직접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이 어떤 문제 푸는 전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2문제 이상 해결을 해야지 동상을 수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후반부에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헬로 알고 정올 2차 대회 성공 학습 전략. 네, 올해 이제 헬로 알고에서 어떻게 2차 대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 비법 첫 번째입니다. 네, 먼저 강사진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전원 국가대표 상비군, 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또는 이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으로 구성된 최정예 멘토진이 다시 한번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회에서 만들었었던 좋은 결과를 2차 대회 때도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네, 먼저 저희 연구소장이죠. 홍성기 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내 알고리즘 연구소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멘토입니다.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본인이 한국정보올림피아드와 미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좋은 결과를 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MIT에 합격, 이제 한국인 학생 최초로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되는 등 좋은 실적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국내 최고의 그런 알고리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민수 멘토입니다. 경기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문제출제위원 조교로서 활동을 했었던 멘토입니다.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네, 다음으로 김영규 멘토입니다. 김영규 멘토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출신 멘토이고요. 네, 다음으로 제한재 멘토입니다. 제한재 멘토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친 멘토입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네, 다음으로 김태훈 멘토입니다. 세종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 고등부 은상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나열 멘토입니다.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 고등부 동상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도재 멘토입니다.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로서 이제
알고리즘 대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홍성기 소장보다도 한 수 위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실력을 가진 멘토들과 이번 정보올림피아드 2차 대회 특강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과거 전국 대회를 분석을 하고 2차 대회죠. 학교급별 핵심 역량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보셨던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는 난이도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초등부 2번과 중등부 1번, 초등부 상번과 중등부 2번이 같이 나오는 그런 출제 경향성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헬로알고에서는 최근 10개년도의 기출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서 어떤 난이도별로 어떤 유형들의 문제들이 빈출로 출제가 되는지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문과 배열, 문자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렬, 재기함수, 그리고 완전 탐색과 관련된 문제, 3번은 완전 탐색, 이진 탐색,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 4번 문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그리디 그리고 자료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기함수를 활용한 완전 탐색 그리고 자료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 2번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자료 구조의 심화 그리고 우선순위 q, DFS, BFS,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디와 DFS, BFS의 심화된 문제 그리고 LIS 알고리즘, 4번 문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그리디 그리고 자료 구조에 대한 심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대로 한 칸 올라온 거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스택 Q 자료 구조 그리고 우선순위 Q, DFS, BFS 그리고 쭉쭉쭉 나오게 되고요.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어 바운드 파라메트릭 서치와 같은 좀 더 심화된 알고리즘들, 그리고 3번은 패닉 트리, 구간 트리, 뭐 비트 마스크, DFS, BFS 심화 문제들, 그리고 4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들이 출제가 되는 경향성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차 대회 때 준비를 했었던 그런 인증 프로그램을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그대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부족한 알고리즘들을 단기간에 잡아내고 그걸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차 대회에서도 이어지는 기적의 8+4 학습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8+4 학습 전략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빈출 개념 학습부터 자체 개발한 실전 모의고사까지 초정밀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항상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가장 욕심내는 부분이 컨텐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2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기로 네 문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가 한 문제 한 문제 공을 들여서 이번에 특강, 실전 특강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컨텐츠, 그래서 학교급별 품격에 맞는 그런 알고리즘 개념 학습과 그리고 전 세계 뭐 알고리즘 유형 문제들부터 해서 다른 대회들 문제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로 만들어서요. 수업 플러스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8주간 100문제 이상의 실전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번에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삼각편대로 저희가 이번에 2차 대회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가장 메인 핵심 프로그램은 주말 실전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특강 1차 대회 때도 이제 메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 및 개인별 심화 문제 학습이 3시간 반 동안 총 6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인 학습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일 최다 빈출 문제 심화 학습 집중반 2시간짜리 평일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다 빈출 유형 중심으로 앞에서 보셨던 빈출 유형 중심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정규 과정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꾸준히
헬로알고의 정규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추가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 학습과 그러한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이 삼각편대를 통해서 이번에 학습량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온라인 학습 시스템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학습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또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결과들이 저희 학습 시스템 안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매주 모의고사를 실시하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강 그리고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대회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실기 점수와 필기 점수를 갈라서 필기와 실기 점수가 미달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추가적으로 보강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2차 대회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원점에서부터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헬로알고의 목표 데뷔반 학생 전원 2차 대회 은상 이상을 수상하는 것이 헬로알고의 목표입니다. 매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좀 당부에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1차 대회까지는 사실 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잘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실 다른 공부도 해야 될 것도 많고 바쁘기 때문에. 근데 2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이제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2차 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중엔 장기적으로 학생의 어떤 입시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1차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본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수학학원이라든지 영어 다른 학원들 보내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헬로알고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 이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일날 이제 집중 학습 시간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시간들 잘 활용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학습량을 끌어올려 주신다면은 이번에 헬로알고 저희만의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과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특강 프로그램 등록 안내 드리고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뷔반 2차 대회 데뷔반 50월? 네, 05월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5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이번에 주말 실전 특강은 시간대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요일 날 초등과 초중등, 중고등 다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이 시간대 기존에 다른 학원이라든지 스케줄이 있으시더라도 딱 8주 또 8주보다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딱 8주만 이 시간을 좀 비워서 이번에 아이가 집중적으로 온전히 2차 대회 정보올림피아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시간이 안 된다 또는 일요일날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학습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물론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멘토들하고 학생이 초등을 들어야 되는지 초중등을 들어야 되는지 중고등을 들어야 되는지 또 심화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지 정규 과정과는 병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 상담 다 드릴 텐데요.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은 8시부터 10시 목요일 금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심야 야간 시간대를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표까지는 다 들으셨나요? 네. 아마 저희 글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 안내부터 다시 드릴게요. 네, 그래서 혹시 오늘 설명에 기존의 재원생이 아닌 신규생 또 이제 외부의 학부모님들께서 들으시는 경우에 2차 대회 헬로알과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먼저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학생의 객관적인 역량 평가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 전화 주셔서 입학 테스트 진행 안내 받으시고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 멘토와 원장인 제가 이제 이번에 2차 대회에 진출한 학생들 한 명 한 명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학습 로드맵 안내 받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학 테스트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학원에 오셔서도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월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월요일 제외하고 화수 목금 평일은 안 들리시나요? 예. 들리시죠? 예. 제가 좀 더 큰 목소리로 혹시 안 들리시면은 볼륨을 조금 높여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예.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대회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 역량 평가 필기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프로그래밍 실기 평가 1시간 총 2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 방법 및 등록 기한은요. 네, 이번에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5월 27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시간표는 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설명회에서 좀 자세하게 보지 못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당연히 오늘 설명회도 유튜브에 내일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 외에 학원 홈페이지 또는 여기 학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 못 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일 유튜브 또 다시 보기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정보올림피아드 준비하시는데 좋은 그런 학원을 찾지 못하시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은 헬로 알고 많이 소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